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2022학년도 자, 7월 자,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경제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걸 문제를 풀고 실제 고3이나 N수생들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내신 대비로 이제 2학년 학생들 듣는 학생들 있을 텐데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총평은 따로 선생님이 짧게 준비해 놨으니까 총평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이제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갑니다. 1번 문제.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자, 기원전 기억부터 갑니다. 기원전 6세기 동그라미 지역에서는 소금이 희귀하여 정부가 소금의 판매를 독점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게 기역 시기에서는 기역 시기 지역에서는 소금이 희귀했죠. 그러면 희소성도 있고 희귀성도 있는 경제재고. 그러나 니은 오늘날 동그라미 지역에서는 니은의 기술 발달로 소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 소금이 과거보다 매우 저렴해졌다. 즉 공급이 증가하여 과거보다 저렴해져서 희귀성은 없어졌어. 그렇죠? 이제 뭐냐면 희소성만 있는 거죠. 저렴해졌다는 얘기는 거래가 되는 거니까. 한편 오늘날 세모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금이 귀한 물건입니다. 희귀한데 이곳의 사람들은 지금도 염천에서 소금을 힘들게 길어다 소금을 만들고 이 소금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희소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셋 다 경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가 틀린 거죠. 기역, 니은 모두 경제재가 되는 거고. 자, 니은 선택지를 보니까 니은보다 그치? 기역에서 소금의 절대적 양은 적다. 맞죠? 왜? 희귀하다고 그랬으니까. 디귿.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없다라는 거 틀린 거고요. 그리고 자, 셋 다 희소성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 희소성이 있으면 결국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자,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은 가볍게 딱 치고 가는 거야. 오케이. 자,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그림은 갑과 을의 항목별 자, 소득 비중입니다. 그래서 비율 자료인데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건데요. 자, 단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총소득은 갑이 을의 1.5배입니다. 여러분 총소득이 갑이 을의 1.5배니까 이렇게 하면 편해. 자, 갑이 더 많은 거니까 을을 총소득을 100이라고 잡으면 갑의 총소득은 150이 되는 거고요. 자, 순서대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4%는 비경상소득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경상소득이 되는 거야. 을도 마찬가지로 여기 4개까지, 여기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경상소득에 해당하고요. 요 나머지 5%가 비경상소득에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여러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경상소득이잖아. 그럼 경상소득은 갑이 96%가 될 거고요. 자, 을은 9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득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소득은 갑은 150 곱하기 96%고요. 을은 100 곱하기 95%니까 당연히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갑이 을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갑보다 을이 많다가 틀린 거야. 2번. 자, 일반적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니까 상여금이 포함되는 항목의 소득은 갑이 을의 1.2배다. 여러분 갑은요 150 곱하기 0.6이고 60%니까 자, 을의 근로소득은 100 곱하기 50%니까 0.5죠? 그럼 6일은 6, 6, 5, 30해서 90이고 여기는 50이잖아. 그럼 1.2배가 아니라 5일은 5, 5, 8에 40이니까 1.8배가 많은 거지. 2번 틀렸고요. 3번. 자, 이자, 임대료가 포함되는 항목의 소득은 재산소득이야. 그럼 재산소득은 여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자, 그럼 150에 20%니까 30이 될 거고요. 100에 30%니까 30이 돼서 갑
값과 을이 같다. 정답.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3번이고. 자, 퇴직금은 어쩌다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퇴직금은 비경상소득으로 지금 비중을 물어봤어. 그럼 갑의 비중은 4%고요. 자, 을의 비중은 5%니까 갑보다 을이 크다가 돼야죠.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자, 5번 보면 갑이 사업 경영으로 얻은 소득. 여러분, 갑이 사업 경영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죠? 그럼 10%입니다. 그럼 15가 되고요. 을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소득은 이전 소득이 되지. 그럼 여기 10%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같다가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자, 일단 단서 총소득은 갑이 을의 1.5배다. 그래서 150 잡고 풀면 쉽게 풀리고요. 소득 금액을 물어보는지 비중을 물어보는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정확히 잡아서. 자, 그럼 2번 문제 정답은 3번 정리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수특수안에서도 강조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절대 감으로 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그 루틴대로 푸는 겁니다. 그럼 정해진 루틴은 공식이지. 자, 그러면 갑은 XZ에서 ZJ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하고 그럼 하나하나 보는 거야. 여기 XJ가 있고 YJ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J가 있는 상황이야. X, Y, Z.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쳐볼까요? 자, 우리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합리적 선택은 자, 선택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죠. 그럼 그 얘기는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해서 대안이 2가지건 대안이 3가지 이상이건 간에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순편익이 음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여기다가 자, 편익을 한번 써보자고. 자, 그럼 갑의 XJ 편익은 1000. 자, YJ 편익은 1500입니다.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ZJ 편익은 500이죠. 요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다 명시적 비용일 테니까 기회비용 중에 먼저 명시적 비용을 한번 잡아보자고. 그럼 XJ 가격 800원이 명시적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YJ 가격 1,400원이 명시적 비용이고 ZJ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이게 기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암묵적 비용의 정의는 포기한 것의 이익이야. 그럼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위에다 한번 써볼게. XJ 이익 얼마지? XJ 이익은 200원이고 YJ 이익은 1500 빼기 100이니까 1400이니까 100이 되고 ZJ 이익은요 500 빼기 기억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ZJ를 선택하면 200과 100 중에 200이 크잖아. 그러면 ZJ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200이 되는 거야. 일단 우리는 요거 잡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단서가 갑은 기회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ZJ를 선택했대.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ZJ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ZJ 선택에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ZJ 편익에서 기회비용인 기억 더하기 200을 빼준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양의 값이 나와야 돼. 그쵸?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봐봐. 500에서 기억 더하기 200을 빼주면요. 결국 300 빼기 기억이 양의 값이 나와야 되잖아. 300 빼기 기억이 양의 값이 나와야 돼서 결국 요거는 체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회비용을 구하라 그러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인데 문제는 요 두 개가 기회비용이고 그 다음에 500에서 이걸 빼준 값이 양의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300 빼기 기억이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300 빼기 기억이 0보다 크려면 기억을 넘기면 기억은 300원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거야. 기억은 300원보다 적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럼 합리적 선택이 Z니까 Z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왔잖아.
그러면 x와 y의 순편익은 음의 값이 나와야 된다고. x와 y의 순편익은 음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x제 암묵적 비용이 100이 될 수가 없죠. 100이 되면 순편익이 약의 값이 나와서 결국 x제 암묵적 비용은 500 빼기 기억이 되는 거죠. 그쵸? 500 빼기 기억이고요. y제 암묵적 비용도 500 빼기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요거 계산하면 여기서는 기회비용은 800 더하기 500 하니까 자 기회비용 한번 써보면 여기는 800 더하기 50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300 빼기 자 기억이 기회비용이 되고요. 자 y제 기회비용은 1400 더하기 500 빼기 기억이니까 1900 빼기 기억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우리는 뭐 ZJ 기회비용 어렵지가 않잖아. ZJ 기회비용은 기억 더하기 200이 되는 거죠. 기억 더하기 200. 하지만 순편익은 양의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00 빼기 기억이 0보다 크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정도까지 봤고 그럼 2번 볼게요. 그럼 ZJ 암묵적 비용은 200이지. 그래서 100원이다가 틀린 거고 기회비용은 X제와 Y제가 같지가 않죠. X제는 1300 빼기 기억이고 Y제는 1900 빼기 기억이기 때문에 결국 Y제 기회비용이 더 큰 거야. 그래서 3번은 기회비용은 XY가 같다 틀렸고요. 4번 순편익은 X제가 Y제보다 100원 작다? 그럼 여러분 한번 순편익 구해봐요. 자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주면 되잖아. 그럼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주면 1000 빼기 1300 빼기 기억이니까 자 X제 순편익은 자 기억 빼기 300이 되는 거고 자 Y제 순편익은 1500에서 1900 빼기 기억이잖아. 그쵸? 1500 빼기 가로치고 1900 빼기 기억. 그럼 결국 순편익은 기억 빼기 400이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X제가 Y제보다 100원 작다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기억을 500이라고 하면 200, 100이니까 X제가 Y제보다 100원 크다 이렇게 잡아야죠. 돼요? 오케이. 그 4번도 틀렸고 5번. 그럼 Y제와 달리 X제의 순편익은 음의 값. 자, 뭐가 틀린 겁니까? 달리가 틀린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Z제가 순편익이 Z제가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의 값은 300보다 작았잖아. 그럼 300보다 작은 값에서 300 빼주고 300보다 작은 값에서 400 빼주면 기억 X제 순편익도 음의 값이고 Y제 순편익도 음의 값이 나와서 달리가 아니라 X, Y 모두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가져요.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정답은 1번이고 자 여러분 실제로 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식 있잖아. 공식에 대입해서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돼요. 자 3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 문제 보니까 자 다음 자료는 경제 퀴즈에 대한 자 교사의 채점 결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데 자 A와 B는 각각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중에 하나이고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를 쓰라고 그랬고 자 질문과 설명, 그쵸? 설명과 그리고 답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딱 했더니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맞고 4번 맞아서 총 3점이 확보된 거야. 그럼 1번이 맞으니까 A에서는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 예, 맞지? 그러면 A가 무슨 경제가 돼요? A가 시장 경제가 되니까 자 B는 계획 경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2번은 얘가 틀린 답이야. 그 다음에 3번 B에서는 계획 경제니까 경제 문제 해결에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 되고요. 4번 B에서는 계획 경제는 A, 시장 경제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가 강하다? 아니요. 맞지? 돼요? 그럼 1번. 보기 기억부터 갈게요. 보기 기억. 자, 그럼 기억은 아니요다. 틀렸죠. 기억은 얘가 나와야 되죠. 니은. 자, 가에는 A에는 시장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한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 하면 옳은 게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가 맞는 거죠. 니은 맞고 디귿. 자, B는 계획 경제니까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자원 배분 맞죠? 자, 리을.
자, B에서는 A보다 바뀌었네. A에서는 B보다 경제적 유인을 중시하죠. 경제적 유인은 경제적 유인의 중시는 시장 경제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도 이렇게 좀 평이하게 니은, 디귿 잡으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자, 3번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외부 효과가 발생한 X의 시장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봐봐. 지금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수요 곡선이 두 가지잖아. 그럼 일단 우리는 소비 측면이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대. 그럼 외부 효과를 없애겠다는 거죠. 다음 D1과 T2는 각각 사적 편익만이 반영된 수요 곡선 그리고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사회적 수요 곡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 조건대로 푸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1번에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대. 그러면 여러분 외부 불경제 소비 측면이면 과다 소비니까 여기가 실제 시장 균형이고요. 여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균형 수준이죠. 그럼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은 1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2번. 자, 똑같아요. 사회적 최적 수준의 가격이 100만 원이면 시장 균형일 때는 150만 원이고 그럼 그때는 과다 소비돼서 50개가 150 빼기 100, 50개가 과다 소비된다. 2번 정답이 되죠.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 계속 갑니다. 3번. 자, 여러분 시장 거래량이 100개란 얘기는 D1이 사적 수요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시장 균형이고 여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최적 균형 수준이야. 그럼 정부가 기업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시장, 여기가 사회적 최적 수준이면 이때는 외부 경제 과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를 즉 시장 외부 효과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되려면 그때 보조금 액수는 요 크기만큼을 지불해야 사적 수요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적 수요와 일치하면서 최적 거래량 수준이 달성되죠. 그러면 50만 원보다는 크죠. 그래서 50만 원 지급이 틀린 거지. 4번. 자, D1이 사적 편익만 반영된 수요 곡선이면 요게 사회적 수요 곡선이고 과소 소비이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가 아니라 외부 경제가 됩니다. 4번 틀렸고. 자, 그럼 이제 5번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네. 자, D2가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 곡선이면 여기가 사회적 최적 균형 수준, 여기는 실제 시장 균형이죠. 그럼 정부가 이 경우에는 외부 경제잖아. 과소 소비니까. 그러면 X장기 소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안 되죠. 대책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적 수요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하면 안 됩니다. 세금 부과하면 실제 사적 수요가 더 줄어들 거 아니야. 소비자들의 사적 수요가. 오케이? 그래서 자, 5번 선택지는 세금 부과가 아니라 보조금 지급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5번 문제 정답은요. 여러분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데 자, 가부터 갈게요. 갑국의 동그라미 지하수는 인접한 지역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 그리고 일부 지역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남용된 거지. 그 결과 물 부족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자, 결국 뒤에 부분엔 경합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이번에 딱 떨어지죠. 가의 지하수는 경합성과 비배제성. 일단 정답 찾았고. 결국 이거는 공유자원이 남용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이고요. 그럼 공유지의 비극도 시장 실패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나를 보면 의국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하고자 고강도 주택가격 규제 정책을 실시했는데 주택 수요자들은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주택 공급이 감소하겠네 하면서 이에 주택 수요가 확 늘어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냐면 자, 요 내용은요. 최고 가격제로 접근하면 안 돼. 그냥 이거는 뭐냐면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정부 실패로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가는 공유지의 비극 시장 실패, 나는 정부 실패. 그럼 1번. 가에는 자, 여러분 역선택은 정부 비대칭인데 가와는 관련이 없죠. 3번. 나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시장 실패. 자, 요거는 가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무임승차 문제는 안 나와 있죠. 4번. 자, 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가 없겠지. 왜냐면 지금 정부 실패잖아. 주택 가격이 오히려 향후 더 크게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5번 보면 여러분 실패예요. 그래서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나 모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모두 자원이 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6번 문제 우리 정답 2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X제 현재 시장의 균형점을 2라고 할 때 균형점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 잘 보세요. X제 수요가 증가하면 X제 균형점은 2에서 A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인데 그럼 여러분 X제 수요가 증가했더니 균형점이 A로 변동하려면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공급 곡선은 이 균형점에서 수직선의 형태여야만 자, 색깔 분필로 할게요. 자, 수요는 균형점을 지나는 우하향하는 선인데 공급 곡선은 균형점에서 수직선 형태일 때만 결국 어떻다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A로 균형이 변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 상황 보세요. 그러면 1번. X제 생산기술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X제 생산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잖아. 그럼 수직선 형태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지? 그러면 B로 이동은 가능한데 C는 안 되지. 여러분, C로 이동하려면 수요가 감소해야 되죠. 그쵸? 1번 틀린 거고. 자, 2번 보면 X제가 정상제야. 정상제는 소득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어죠. X제 정상제 소비자의 소득 증가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B점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아니라 A점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X제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제와의 가격 상승은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A로의 이동이 나타나겠죠. 3번도 틀린 거고. 4번 X제 공급이 증가하면 여러분 보세요. X제 공급이 증가하면 자, 수요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한다면 B로의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5번. X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여러분 보세요. X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은 이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래서 C점으로 이동은 안 돼. C점으로 이동이 되려면 일단 뭐야? 공급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하죠. 따라서 C로 이동은 나타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7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8번. 자, 표는 각국의 연도별 고용 관련 지표인데 일단 단서가 뭐냐면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대. 그러면 2019년도 1000만 명, 2020년도 1000만 명, 그리고 2021년도도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70%잖아.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취업자가 1000만 명 중에 70% 700만 명이고요. 20년은 600만 명이고 그다음에 21년은 다시 700만 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성되죠. 근데 1000만 명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만 명이면 경제활동 인구가 800만 명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이제 실업자를 써보면 실업자는 100만 명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비경제활동 인구 200만 명, 경제활동 인구 800만 명 돼야 돼. 그럼 취업자가 600만 명이니까 실업자는 200만 명이고요. 이번에는 1000만 명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이니까 경제활동 인구 900만 명 돼야 되고 취업자 700만 명이니까 실업자는 200만 명이 됩니다. 문제 분석 끝난 거야. 그럼 1번 경제활동 인구는 800만, 900만으로 21년이 가장 많다. 정답인데요? 1번 정답이고 2번.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되냐요? 여러분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잖아. 그럼 20년과 21년. 그럼 20년의 실업률은 800만 분의 200만 곱하기 100, 20%죠. 25%죠. 그런데 21년의 실업률은 900만 분의 200만. 계산할 필요도 없죠. 분자는 같은데 분모는 앞에가 더 작으니까 2020년의 실업률이 21년의 실업률보다 높다. 그래서 같다가 틀린 거고. 자, 취업자 수는 3번. 20년에 600만 명이고요. 21년에 700만 명이라 20년이 21년보다 적다죠.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년이 19년보다 낮다.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20년은 80%고요. 19년도 80%니까 낮다가 아니라 같다로 바꿔줘야죠. 80%. 5번. 20년에 실업자 수는 200만 명이고요. 21년에 실업자 수도 200만 명. 아, 근데 실업자 수가 아니구나. 21년은 비경제활동 인구죠. 100만 명이네. 그러면 같다가 틀린 거죠. 20년에 실업자 수 200만 명, 21년에 비경제활동 인구 100만 명. 되죠? 그럼 8번 정리가 됐고요. 자, 정답 몇 번이었죠? 1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각국의 엑스제 시장을 나타냅니다. 자, 현재 엑스제 가격은 60달러야. 국제 가격. 그래서 60달러에서 뭐 수입국의 상황이죠. 그런데 각국 정부는 엑스제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서 이 관세 포함 가격이 70달러가 됐죠. 자, 최근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생산시설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국내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하였고요. 단, 각국에서 생산된 엑스제는 전량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각국은 국제 가격으로 엑스제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상황은 뭐냐면 현재 관세 포함 가격에서 국내 소비량은 120개야. 그리고 공급 곡선이 변하기 전에 국내 생산량은 단위 120개가 120만 개죠. 근데 단위 생략할게요. 그냥 120. 그 다음에 국내 생산량은 80해서 결국 요 차이인 40만 개를 수입하고 있었잖아. 그럼 1번. 공급 곡선 이동 전 각국의 수입량은 70만 개가 아니라 40만 개입니다. 두 번째. 그럼 공급 곡선 이동 전 각국의 소비량은 국내 수요와 관세 포함 가격이 만날 때 120만 개죠. 그래서 130만 개도 틀린 거지. 자, 3번. 자, 그럼 이번에는 공급 곡선의 이동을 보자고. 자, 이 상황에서 공급 곡선이 S2로 이동하면 수요 곡선은 그대로니까 국내 소비량의 변화는 없어. 그쵸? 그런데 새로운 공급 곡선과 관세 포함 가격 70달러가 만나는 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입량이 50에서 120 그러면 70만 개로 늘어나는 거죠. 70만 개로 늘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낚이면 안 되는 게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면 생산자 잉여가 변하는 거지 각국의 소비자들은 공급 곡선 이동 후 모두 그냥 70달러에 120만 개를 소비하죠. 단 그중에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가격과 소비량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4번. 그럼 공급 곡선 이동 후에 각국의 생산량은 몇 개 감소합니까? 공급 곡선 이동 전에 생산량은 80만 개였는데 이동 후 생산량은 50만 개로 바뀌니까 20만 개 감소한 것이 아니라 30만 개 감소하는 거죠. 틀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공급 곡선 이동 후에 각국의 관세 수입은 여러분 공급 곡선 이동 전의 관세 수입은 이거지. 그러면 이동 전에는 자 10달러 곱하기 40만 그래서 400만 달러가 되는데 공급 곡선이 이동한 후에는 요면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수입량이 70만 개니까 그럼 10달러 곱하기 70만 그래서 700만 달러 증가한 게 아니야. 4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관세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300만 달러 증가한 거죠. 틀렸죠. 오케이? 자, 그럼 9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10번 문제 갈게요. 자, 여러분 기출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X대 시장에는 소비자, 가불병정무, 생산자 A, B, C, D, E 각각 5명이 있고요. 이제 표를 보면 소비자, 가불병정무가 X제를 한 개 구입하고자 할 때 최대 지불용이 금액. 그래서 여러분 체크할 건 소비자들의 재화 구입 조건은 최대 지불용이 금액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여 이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시장 가격과 같거나 클 때 구입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재화 구입 조건은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시장 가격과 같을 때 구입해. 단 잉여는 없죠. 하지만 최대 지불용이가 시장 가격보다 크다면 당연히 구입을 하고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거지. 이에 반해 생산자들의 재화 판매 조건은 시장 가격과 최소 요구 금액을 비교해서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보다 크면 당연히 팔고요. 같아도 파는 거지. 단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과 같으면 팔되 잉여는 없고요.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보다 크면 팔고 잉여도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재화의 구입 조건은 최대 지불용이가 시장 가격과 같거나 클 때, 재화의 판매 조건은 시장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과 같거나 클 때. 그래서 가는 자, 병의 최대 지불용이 금액과 무의 최대 지불용이 금액 사이의 금액. 나는 B의 최소 요구 금액과 D의 최소 요구 금액 사이의 금액. 단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한 개씩만 거래합니다. 그럼 이제 표를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결국 뭐냐면 가금액은 400과 600 사이고요. 나금액은 500과 300 사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연도가 T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T년에 가격이 만약 250이래. 그러면 T년의 가불병정무 중에 재화를 구입하는 수요량은 몇 개가 되냐 이거야. 자, 그러면 갑은 일단 최대 지불용이가 200인데 250은 구입 안 하죠. 하지만 을, 병, 정, 무는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가격 250보다 크다고. 그럼 재화를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은 한 개가 아니라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이번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서 여러분 가가 430이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가가 430이라면 T년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다시 가가 430이라면 자, T년의 시장 균형 거래량 볼까요? 여러분 가가 430인데 그럼 만약에 가격이 430이라면 가격이 430을 한번 보는 거야. 자, 가격이 430이라면 일단 자, 수요량은 몇 개가 되냐면 QD 수요량입니다. 자, 수요량은 무 구입하고 정 구입하지. 하지만 가불병은 구입하지 않아서 수요량은 2개가 돼요. 그쵸? 그리고 자, 430에서 공급량은 어떻게 되냐면 T년이야. E는 판매하죠. 가격이 430이면 D도 판매하고요. 하지만 C는 판매 안 하지. 왜냐면 최소 요구 금액이 430보다 크니까. 그럼 공급량도 2개지.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시장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 물론 가격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일단 2개 일치하면 결국 균형 거래량은 3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가 430이라면 그럼 우리는 가격을 한번 430으로 잡아봤더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3개가 아니라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D급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가 400이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 나가 400이면 T 플러스 1년이야. 아이고, 나가 400이구나. 가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나가 400이라면 그때 T 플러스 1년의 시장 균형 가격 얼마냐? 그럼 여러분 일단 먼저 400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일단 나가 400이니까 400만 원을 해보면 자, QD 수요량은 자, 400이면 하나, 둘, 3개죠. 자, 수요량은 3개인데 자, 그럼 공급량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공급량은요. 어딨어? 자, 아이고 잘못 말했다. T 플러스 1년이죠? 여러분 가격이 여기 나가 400인데 가격이 400이면 수요량은 무, 정, 병, 을. 그래서 자, 수요량은 4개가 돼. 근데 공급량은 E, T, C. 그래서 3개가 되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니까 초과 수요라고. 그쵸?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400만 원보다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높으면 400만 원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수요량이 3개로 바뀌고요. 수요량이 3개로 바뀌고요. 400 그러면 무, 정, 병이 되지. 그 다음에 공급량도 어떻게 되겠어? 400보다 1원이 높으면 공급량도 400으로 바뀌어서 결국 수요량 3개, 공급량 3개. 그리고 결국 시장가격 일단 400만 원 초과가 맞죠. 그치? 근데 만약에 자 500만 원 미만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가격이 5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량은 3개입니다. 그쵸? 근데 공급량은 4개가 돼. 그럼 초과 공급이야. 근데 가격이 500만 원보다 1원이라도 낮으면 수요량 3개, 공급량 3개. 같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나가 400일 때 자, 균형 가격, 시장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될 때 가격은 40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에서 균형 거래량은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우리 정답은 디귿 맞죠? 근데 일단 기역 니은이 틀렸으니까 디귿이 맞으면 리을도 맞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거 볼게요. 자, 여러분 리을도 그냥 바로 딱 보면 돼요. 가나 모두 450이래. 가나 모두 450이면 여러분 딱 한번 직관적으로 따져봅시다. 자, 일단 우리 T기부터 볼게요. T년부터 볼게요. 자, T년에 한번 따져볼게요. 자, T년에 가가 450일 때 만약에 가격이 450인 경우를 보자고. 가격이 450인 경우를 보면 가격이 450일 때 자, 수요량은 무, 정 2개인데 공급량은 E, D, C 3개죠. 그러면 수요량은 2개인데 공급량은 3개로 초과 공급이잖아.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의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으니까 높죠. 높으니까 그럼 결국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450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시장 균형 가격은 450보다 낮겠지. 그래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이제 450보다 미만이면 그때는 자 450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450보다 낮아지면 T년에 무, 정, 수요량 2개고요. 450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DE, 공급량 2개여서 결국 T년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2개에서 일치하잖아. 그쵸? 그러면 뭐예요? 균형 거래량은 2개. 그냥 이것만 잡으면 되고 그럼 T 플러스 1년에는 과연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 T 플러스 1년 볼게요. 자, T 플러스 1년 여기 450이 되면 자, 똑같이 한번 봐봐. 가격이 400, 지금 여기가 450인데 만약 가격이 또 450 잡아볼게요. 자, T 플러스 1년에도 450을 한번 잡아보면 자, 450 잡아보면 450은 요 사이에 있잖아요. 을과 병 사이에.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450이면 무정병 수요량 3개가 되죠. 을은 못 사잖아. 그쵸? 최대 지불료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그럼 450은 공급량도 3개지. 그러면 수요량과 3개, 공급량 3개 일치하니까 지금은 시장 균형 거래량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결국 가나 모두 450이면 T년의 거래량은 2개인데 방금 했고요. 하지만 T 플러스 1년의 거래량은 3개가 되니까 T년보다 T 플러스 1년의 시장 균형 거래량이 많다. 딩동.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여러분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1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계속 갈게요. 자, 11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정답 5번. 디귿, 리을 잡았고요. 자, 11번 볼게요. 자, 경제지표 변화인데 단서를 보자고. 일단 단서에서 기준연도를 2018년을 줬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기준연도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고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지. 자, 그럼 일단 옆에다가 한번 실질 GDP를 써주면 명목 GDP가 100억 달러니까 기준연도인 2018년에는 실질 GDP도 100억 달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실질 GDP의 증가율이 나와 있잖아. 그럼 2019년은 전년 대비 실질 GDP가 4% 증가했으니까 실질 GDP가 104가 되고요. 2020년에는 104에서 2% 증가했지?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대략 잡으면 돼. 약 106점 몇이 될 거야. 106점 몇이 되고 한 1 되겠지. 그 다음에 2011년 1%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약 107 정도 된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물가 물어보니까 자, GDP 디플레이터도 계산해 보자고. 그럼 기준 연도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되고요. 2019년은 104분의 120 곱하기 100. 그래서 선생님 이거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115 몇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은 106분의 120 곱하기 100이죠. 요거 대략 계산하면 113 정도 나오고요. 2021년은 107분의 110 곱하기 100이니까 대략 그냥 103 정도 나와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 변화를 파악하니까 물가는 상승, 하락, 하락. 그래서 지속적 하락이 틀린 거지. 2번, 실질 GDP는 100, 104, 106, 107. 그래서 지속적 증가죠. 3번, 2021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죠. 4번, 명목 GDP 증가율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낚이면 안 되는 게요. 2019년에 명목 GDP 증가율은 100에서 120으로 증가해서 20%야. 근데 2020년은 전년 대비 명목 GDP가 동일하니까 0%죠. 같다가 틀린 거죠. 5번, GDP 디플레이터는 2019년이 115고 2020년이 대략 113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 안 해봐도 104로 120 나눠주는 거랑 106으로 120 나눠주는 거랑 당연히 104로 나눠주는 게 더 크지. 똑같은 값 120을 따라서 19년이 20년보다 크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5번.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11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2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전년 대비 달러화에 대한 원화와 엔화의 통화가치 변동률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 차례네.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보면 좀 더 편해요.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2년인데 달러 대비 자 원화의 통화가치 변동과 그 다음에 엔화의 통화가치 변동이 나온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요거 꺾은 선 중에 요거 진한 색이 그쵸? 검정색이 흰색이지. 하여튼 이게 원화의 통화가치 변동률이니까 T년에는 플러스 3%, T 플러스 1년에는 0%, T 플러스 2년에는 마이너스 1%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화는 달러 대비 2%, 그 다음에 또 달러 대비 2%, 그리고 달러 대비 마이너스 3%.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달러 대비 통화가치 변동률이 플러스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고 변화가 없다는 거고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잖아. 그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 거고 달러 대비 전년 대비 T 플러스 1년에 통화가치의 변동이 없는 거지. 그럼 환율 변화가 없는 거고요. T 플러스 2년에는 전년 대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잖아.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N달러 환율은 통화가치 상승, 달러 대비 가치 상승, 가치 상승, 가치 하락이니까 자 통화가치 상승이니까 N달러 환율 하락, N달러 환율 하락, 이번에는 N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죠. 이거 잡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T년에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방금 했죠? 하락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T년과 T 플러스 1년에 N달러 환율이 같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 전년 대비 환율이 하락했고 거기서 또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같다가 틀린 거죠. 환율은 계속 하락한 겁니다. 3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1년에 일본인의 미국 여행 N달러 환율이 하락했잖아. 그럼 일본인의 입장에서 미국 여행 갈 때는 동일한 달러를 얻기 위해 엔화를 덜 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하죠. 엔화가 강세잖아. 그렇죠? 엔화 가치가 상승했어. 4번. 자, T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 볼게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에는 환율이 일정 상승, 결국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하죠. 감소한다가 틀린 겁니다. 5번. T 플러스 1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에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합니까? 자,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이거는 원달러 환율이고 이건 N달러 환율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 가격 경쟁력 물어봤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원 N 환율이 되는 거죠.
그럼 원의 난이를 알고 싶은데 그럼 t 플러스 1년에 비해 t 플러스 2년에 자, 통화가치 변동을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럼 여러분 봐봐. 하락했고 하락했는데 누가 더 많이 하락했어? 엔화가 더 많이 하락했잖아. 이거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재정환율 설명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엔화가 더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달러를 매개로 할 때 달러 대비 원화 가치도 하락하고 엔화 가치도 하락했지만 엔화가 더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화는 상승한 거야. 그러면 원화 대비 엔화 가치는 하락한 거고요.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해서 결국 원의 난율은 하락한 겁니다. 그럼 원의 난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T 플러스 1년 비해서 T 플러스 2년의 원의 난율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하락한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이거 수능 개념 수업에서 재정환율 개념 설명했던 게 바로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고, 자, 그럼 12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12번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XJ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데 갑극정부는 XJ 시장에서 XJ 가격 상한선을 2만 원으로 규제하는 정책. 자, 그럼 요 2만 원이 최고 가격이 되는 거지. 그리고요, 6만 원은 XJ 가격 하한선을 6만 원으로 규제하는 정책. 그럼 6만 원이 최저 가격이 되고,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여기가 이때 4만 원이 균형 가격, 4만 원에서 균형 거래량 40개입니다. 그 여러분 보면 4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10개씩 줄어들고 10개씩 늘고 10개씩 줄고 10개씩 늘지, 그럼 시장 균형에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좌우 대칭. 그러면 자, 1번 기역을 실시할 경우에 최고 가격제 규제하면 초과 수요량이 40개고 거래량은 20개니까 시장 거래량은 40개에서 20개로 감소하죠.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기역을 실시할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얼마? 여러분, 그래서 요건 잘 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10개씩 줄고 10개씩 늘지, 10개씩 늘고 10개씩 줄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공급, 자, 수요 곡선이지. 자, 그럼 현재 균형 가격이 4만 원이고 그때 균형 거래량이 40개고요. 자, 지금 그러면 2만 원에서 최고 가격 규제한 거고 6만 원에서 최저 가격 규제한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8만 원에서 Y절편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봐봐. 기역을 실시할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그럼 기역 실시 전에 소비자 잉여는 요 삼각형의 면적이었잖아. 그럼 요 삼각형의 면적은 4만 곱하기 40만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그냥 4 곱하기 40 곱하기 2분의 1 하면 80이야. 80인데 이제는 최고 가격 규제인 기역을 실시했다고. 그럼 기역을 실시하면 자, 이렇게 바뀌자. 이렇게. 요게 소비자 잉여가 되니까 그럼 여러분 요 한 칸이 2만, 그리고 여기가 2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2만 20, 40, 그 다음에 여기가 반. 그러면 20. 그럼 80에서 100으로 바뀌지. 그럼 결론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잉여는 20만 원 증가한다가 맞는 거죠. 돼요? 그 다음 3번. 자, 니은은 최저 가격제이기 때문에 6만 원에서 최저 가격을 설정하면 공급량, 수요량에서 이때는 초과 공급량이 40개죠. 초과 수요량이 틀린 겁니다. 돼요? 자, 그럼 4번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니은을 실시할 경우에 판매 수입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정부가 규제 정책을 하기 전에는 4만 곱하기 40만에서 판매 수입은 160이었는데 정부가 6으로 규제하면 6, 22에서 120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40만 원 감소하죠. 마지막 5번. 자, 기역은 최고가격제니까 소비자 보호하는 거고 니은은 최저가격제니까 생산자 보호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13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13번까지 정리가 됐고 자, 14번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1년 1월 갑은 현재 총 2억 원을 다음과 같이 투자합니다. 1년 만기 국채 A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B에 1억 원을 투자하고요. 주식 C에 2,500만 원, 주식 D에는 2,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물가는 5% 상승했대. 그럼 만약에 2억 원을 실물에 투자했다면 2억 원에 5% 1,000만 원을 벌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일단 물가는 5% 상승했고요. 투자 결과는 다음과 같아서 단 주식 C와 D는 배당금 없어. 그리고 전체 투자 상품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수수료 등 거래 비용 없고요. 자, 1년 만기 국채 A의 수익률은 4%야. 그럼 5천 투자했더니 4%니까 200만 원 번 거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1억 투자했더니 수익률 3%니까 300만 원 번 거고 주식 C의 수익률은 20%지. 그럼 여러분 2,500만 원에 20%면 500만 원 번 거지. 그쵸? 다시 2,500 맞지? 그 다음에 주식 D도 2,500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은 요거 지워지잖아. 그치? 그럼 결국 얼마 벌었어요? 500 번 거야. 500. 그러면 2억 투자해서 명목상의 투자 수익률은 2.5%입니다. 그쵸? 그럼 1번. 갑이 투자한 자산의 실질 가치는 상승했나요? 하락했나요? 여러분, 실질 가치는 물가 변화를 반영하는 거잖아. 투자 수익률은 다 해봤자 2억 투자해서 2.5%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물가는 5%나 상승했죠.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여서 실질 가치는 하락하였다. 1번 맞죠? 정답이네. 그 다음 2번 봐봐. 갑이 주식 투자로 얻은 실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봐봐. 주식 투자했더니 500 해가지고 없어. 500 벌고 500 날라갔지. 그래서 그냥 2,500에서 500 벌었지만 2,500에서 500 날라가서 그럼 결국 합이 그냥 5,000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률은 0%죠. 그럼 실질 수익률은 물가가 5%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만기시 정기예금과 국채 실질 수익률. 여러분, 정기예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수익률이 3%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채도 수익률이 4%밖에 안 되잖아. 물가 상승률 5%니까 모두 실질 수익률은 음액값이 되는 거야. 실질 수익률은 물가 변화를 고려하니까. 4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요. 채권, 국채, 주식. 그럼 1억이네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됩니다. 5번. 자, 예금자 보험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은요. 정기예금이지. 그래서 1억 원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자, 그럼 14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이제 뉴스의 한 장면이야. 자, 뉴스의 한 장면인데, 자, 일단 얘기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각국 경제 주체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사회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잖아. 그래서 출제하신 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저기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 그럼 경기 침체,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그랬더니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한대. 자, 그러면 확대 또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펴는 거고요. 자, 을국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켜서 생산기술 향상을 꾀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기술 향상을 통한 총공급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지. 확대 재정은요, 총수요를 증대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1번. 기역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틀렸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고요. 2번. 니은은 민간 소비를 소득세율을 인하하니까 민간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죠. 정답입니다. 3번. 디귿은 총공급 증대니까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4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재정이 아니라 디귿과 달리 니은이 재정 정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디귿 생산 기술 향상은 의국의 기업들 민간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야. 그쵸? 틀렸고요. 5번 자 디귿과 달리 니은은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죠. 돼요? 오케이. 그럼 15번 문제 정답은요.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죠? 자, 계속 갑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또 차근차근 실수 안 넣어서 볼게요. 2021년 각국의 국제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대.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600달러입니다. 600억 달러입니다. 그럼 봐봐. 그럼 전년에 얼마였을까? 전년에 500억 달러였겠지. 500억 달러에 20% 증가해야 600억 달러가 되니까. 자, 일단 국제수지 흑자고요. 그중 경상수지도 흑자인데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였어. 자, 그런데 경상수지 지표를 살펴봤더니 서비스 수지는 200억 달러 적자, 이전소득 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 본원소득 수지는 300억 달러 흑자. 근데 여러분 봐봐.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300. 그러면 0이잖아. 그런데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 합이야. 근데 경상수지가 600억 달러 흑자인데 서비스, 이전소득, 본원소득 수지 합쳤더니 0이니까 결국 경상수지 흑자 액수가 600억 달러인데 결국 이 600억 달러가 상품 수지의 흑자 액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상품 수지도 600억 달러 흑자고 그리고 나머지가 0이니까 경상수지도 600억 달러 흑자가 됩니다. 자, 국제수지 흑자. 그럼 이제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했어. 자,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서 달러 대비 각국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국제수지가 흑자되면 결론적으로는 외화의 순유입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외화의 순유입이 증가하면 결국 외화 공급 증가죠. 그럼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대비 각국의 화폐 가치는 상승하는 거고요. 이 같은 환율 변화는 외국산 상품의 수입,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산 상품의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서 비싸지지.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소리. 환율이 하락이죠. 다시, 선생님 잘못 말했어.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환율은 하락하죠.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산 상품의 수입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생겨서 외국산 상품의 수입가가 떨어지니까 싸지잖아. 그럼 수입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정답 이제 찾아보면 자, 기업 가는 상승, 나는 증가. 맞죠?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경상수지 외화 수취액은 2021년이 2020년보다 많다? 여러분 봐봐. 이 얘기야. 어디 있어? 2021년에 600억 달러인데 전년은 500억 달러죠. 그쵸? 근데 여러분 봐봐.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에서 600억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외화 수취액이 더 늘었는지 더 줄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취액 빼기 지급액이 500에서 600억으로 차액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외화 수취액이 21년이 20년보다 많다 여부는 알 수가 없죠. 이건 뭐 수특에서도 많이 나온 거야. 이거. 자, 상품 거래를 통한 외화의 순유입액은 600억 달러 맞죠? 우리 했던 거고요. 자, 마지막 리을 보면 자, 해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 포함된 항목은 그럼 여러분 배당금이 포함돼서 투자소득이지. 그러면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그런데 본원소득 수지는 300억 달러 흑자기 때문에 수취한 외화에 비해 지급한 외화가 적다죠. 지급한 외화가 적다. 자,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그럼 16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7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자, 실물의 흐름. 실물의 흐름.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그리고 A, B는 각각 가계 기업 중 하나. 그럼 뭐 그냥 바로 들어가야죠. 자, A가 가계면 실물이 나오지. 그럼 가는 생산 요소 시장이 되죠. 가계에서 실물이 나오니까 자, 니은.
자, B가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면 B가 가게고요. 그쵸? 생산 요소 공급자면 가게. 그러면 서비스는 가에서 거래된다. 다시 B가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면 가게네. 근데 가게로 실물이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면 가는 생산물 시장이고, 그럼 생산물 시장에선 재와 서비스가 거래되니까 니은은 맞는 거죠. 디귿. 가가 생산물 시장이면 기업은 노동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노동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리을. 가가 생산 요소 시장이면, 자, 생산 요소 시장이면 B가 기업인데, 그러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맞죠?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7번은 니은 리을. 자,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인데 가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때 균형점 2의 이동 영역. 그럼 여러분 가부터 봐봐. 일단 여러분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외화가 유입인지 유출인지. 유입이면 외화 공급, 유출이면 외화 수요. 그쵸? 그러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당연히 외화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외화 수요고요.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해서 외화 수요 곡선이 우측이동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내 투자 여건의 악화로 미국 사람들의 국내 투자. 이런 미국 사람들의 국내 투자는 우리 국내로 외화가 유입되는 건데 감소하잖아. 그럼 외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1 영역으로 이동. 그래서 정답은 1번. 끝. 되죠? 18번은 뭐 길게 얘기할 게 없고요. 그냥 수요 공급의 변동을 외환시장에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갑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 안정화 정책 가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가를 보면 자, 기준금리를 인상한대. 그래서 경제 안정화 정책. 그럼 기준금리 인상이니까 긴축 통화 정책이 되겠지. 나를 보면 자, 추가 예산 편성이잖아. 그럼 정부 지출을 더 늘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확대 재정 정책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자, 1번 가는 확대 통화 정책이다. 아니지. 가는 긴축 통화 정책이 되죠. 2번 자,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경기 침체니까 가를 선택하면 안 돼. 긴축인데? 확대 써야죠. 3번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라면 긴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을 선택한다. 틀린 겁니다. 4번 여러분 지급 준비율의 인하는 긴축이야 확대야? 확대죠. 그러면 지급 준비율 인하는 정부가 지출을 추가로 늘리는 확대 재정과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죠? 지준율 인하는 확대 통화 정책이야. 자, 그럼 마지막 정답 5번. 마지막 선택지 5번.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럼 가나 모두 여러분 가는 통화량을 줄이죠. 긴축이고 나는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가가 아니라 모두가 아니라 나만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볼 때요. 요 20번 문제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었어요. 킬러 문항이었고 굳이 따지면 여러분 킬러 문항은 그다음 한번 설명을 드리면 3번. 그다음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다음에 10번. 그리고요. 선생님이 볼 때는 20번. 자, 이 정도를 출제하신 선생님께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자, 그럼 이제 항상 우리 수능에서는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기출 많이 풀어봤잖아.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 대부분 최근에 교육 파트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표는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여 X, Y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에 대한 자료야. 그래서 일단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노동자 수가 나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일단 생산비 자료고 그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생산비 자료는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비자 양모 기억나죠? 그래서 비자에 입각해서
기회비용 구하고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걸 잡으면 돼. 자, 그럼 먼저 각국의 x제 기회비용은 자신이 분자 y제 한 개고요. 역수로 가면 y제 기회비용도 x제 한 개지. 자, 을국의 x제 기회비용은 자신이 분자니까 y제 2분의 5개가 되는 거고요. 역수로 내려가면 을국의 y제 기회비용은 x제 5분의 2개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러분 딱 봐도 x제 기회비용 비교했더니 1이 2분의 5, 2.5보다 작으니까 갑국은 x제에 비교우위가 있다. 요건 됐고. 자, y제 기회비용은 1과 5분의 2, 5분의 2 0.4잖아. 5분의 2가 더 작으니까 을국은 y제에 비교우위가 있는 상황. 그래서 갑국은 x제에 특화하고 을국은 y제에 특화합니다. 그리고 교역을 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교역 이후에 두 국가 재화 소비량의 합은, 예를 들어 x제, y제잖아? 그럼 교역 이후 갑국과 을국의 x제 소비량의 합, 그리고 y제 소비량의 합은 교역하는 경우 비교 우위제와의 특화 생산량과 같다. 이해돼? 자, 봐봐.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니까 기울기 일정, 기회비용 일정. 생산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이루어지고요.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생산하니까 각국은 x제만 생산하고 을국은 y제만 생산합니다. 그리고 교역 후 뭐 일정 비율, 전량 소비, 양국은 교역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교역에 참여한다. 당연하죠. 교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어. 이제 중요한 단서가 있어. 갑국과 을국 모두 교역 후의 소비량은 x제 10개, y제 20개래.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갑국도 x제 10개, y제 20개를 소비하고요. 을국도 x제 10개, y제 20개를 소비해. 그러면 교역 후의 x제 소비량의 합은 20개죠. 교역 후에 y제 소비량의 합은 40개지. 그런데 교역 후에는 갑국이 x제 올인 특화했잖아. 그리고 x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했더니 갑국도 x제 10개, y제 20개. 을국도 x제 10개, y제 20개. 단 교역 후에 x제 갑국과 을국의 x제 합계는 소비량의 합계는 20개. 그럼 이거 누가 생산했어? 갑국이 생산했잖아. 그러면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 특화 생산량이 20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교역 후 y제 소비량의 합계 40개. 이거 누가 생산한 거야? 비교 우위제가 을국이 y제에 있잖아. 그럼 을국은 y제 특화해서 y제를 40개 생산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교역 후 소비량의 합계는 교역 후 두 국가의 x제 소비량의 합계는 x제가 비교에 있는 국가 갑국이지. 그럼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이 되고요. 교역 후 y제 소비량의 합계 40개는 비교 우위가 을국에 있으니까 y제는 그럼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갑국은 y, x 그럼 이때 x제 최대 생산량이 20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x제 최대 생산량이 20개가 되는데 그럼 1번 봐봐. 갑국이 한 재화만 생산한다면 즉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x제는 최대 20개 우리 방금 했잖아. 맞죠? 그건 됐는데 그러면 y제 최대 생산량은 몇 개냐? 근데 여러분 낚이면 안 돼. 여기 나와 있잖아.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한 개죠.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x제 한 개니까 기회비용이 1,1이야. 기울기가. 그럼 결론은 x제 20개 줄이면 y제 최대 2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갑국이 한 재화만을 생산한다면 x제는 최대 20개가 맞아. 근데 y제는 최대 40개가 아니라 y제도 최대 20개가 됩니다. 돼요? 오케이. 자, 2번. 자, 그럼 뭐 이건 방금 한 거죠. 을국의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5죠. 5분의 2가 틀린 거고 이제 3번은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3번 선택지. 자,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그럼 을국의 입장에서 y제가 비교 우위제화니까
을국은 비교의제와인 y제 한계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증가한다가 돼야지. 돼요? 오케이. 3번 틀렸고. 그러면 4번 보자. 자, 그럼 이제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 수는 어떨까요? 여러분 볼까요? 갑국은 X제 생산에 4명이 투입돼. 근데 X제만 생산했더니 20개를 생산합니다. 그럼 한 개에 4명이 투입되는데 20개 생산하려면 노동력은 80명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 수는 일단 갑국은 80명인데 을국을 볼까? 자, 을국은 Y제만 생산하면 Y제만 생산하면 노동력이 2명, Y제만 생산하면 40개 생산했지? 그런데 을국은 Y제 하나의 노동력이 2명 투입되죠. 그럼 Y제를 40개 생산하려면 노동력이 80명 투입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의 수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가 아니라 갑국과 을국이 80명으로 같다가 돼야죠. 돼요? 그럼 4번도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 여러분, 정답은 5번인데요. 자, 5번을 푸는 방법은 2가지로 푸는 거야. 잘 보세요. X제, Y제의 교환 비율이 2대 3입니다. 2대 3이면 갑국과 을국 모두 교역에 응할 것이다. 자, 문제에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교역에 응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단순하게 따지면 갑국의 입장에서는 X제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X제 한 개를 수출하고요. X제 기회비용인 Y제 한 개보다 많이 받아오면 교역에 이익이 발생하죠. 근데 교역 조건이 2대 3이면 X제 2개 주고 Y제 3개 받으니까 교역 조건은 X제 하나에 대해서 Y제 1.5야. 그럼 Y제 1보다 많이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갑국은 이익이 발생해서 교역에 응할 거고. 자, 을국의 경우에는 비교 우위제와인 Y제 하나를 수출하고 Y제 기회비용이 5분의 2, 0.4야 X제. 그럼 Y제 하나 수출하고 X제 0.4보다 많이 받으면 교역에 응할 텐데 교환 비율이 2대 3이면 Y제로 정리하면 Y제 하나는 X제 3분의 2, 0.67이죠. 그럼 0.4보다 많이 받아오니까 을국도 이익이 발생해서 모두 교역에 응할 것이다가 맞는 거지. 되니? 자, 그런데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이게 아니면 여러분 봐봐. 모두 교역에 응한다? 그럼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역 조건의 범위를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비교 우위제와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역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갑국은 X제의 비교 우위니까 X제 하나를 수출하고요. X제 기회비용은 하나 2분의 5니까 Y제 하나, 그 다음에 Y제 2.5 요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해. 근데 X제 2개가 Y제 3개면 X제 하나는 Y제 1.5잖아. 그럼 Y제 1.5는 1과 2.5 사이니까 당연히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죠. 그럼 이거 이제 을국으로 정리해보면 자, 을국은 비교 우위제가 Y제지. 그럼 Y제 하나를 수출하고요. Y제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면 돼. 그러면 X제 0.4 5분의 2가 0.4니까 0.4보다 크고 X제 하나보다 적은 요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고. 자, 그런데 교역 조건 X제 2개, Y제 3개면 Y제로 정리하면 Y제 하나는 X제 0.67이잖아. 그럼 0.4보다 크고 1보다 작지. 그러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교역 조건을 그냥 X제 기회비용 사이에 Y제 기회비용 사이에 대입해서 그 사이에 교역 조건이 존재하면 즉 비교 우위제와의 기회비용 사이에 교역 조건이 존재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끝!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20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정리해서 자, 7월 우리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수능이 오늘 시점으로 130일 때입니다. 130대여서
좀 마음도 불안하고 촉박하고 그리고 좀 불안감도 커질 테지만 여러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과 노력이 수능에서 여러분한테 성적으로 보답하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선생님도 수능 그날까지 여러분 응원하겠고요. 또 우리 해설 강의 외에도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